안녕하세요. 한국최면치유연구소장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이 게으름의 보복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게으름이 무엇인지는 아시죠? 귀차니즘, 무기력증, 무능력함 그런 것과 어떤 비슷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에는 행동이 느리거나 일하기를 싫어하는 태도나 습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결국 이제 귀차니즘이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하기 싫으니까 그 순간 숨어버리고 회피하고 하지 않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당장은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내가 편하고 즐거울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결국은 내 삶이 더욱더 궁지에 몰리게 되고 결국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힘들어지게 된다. 저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시절 어찌 보면 게으른 아버지를 수십 년간 관찰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일도 안 하시고 저녁마다 매일 술 드시고 또 도박하시고 항상 가정을 돌보지 않으셨어요. 일을 하더라도 한 달 정도 일했다가 또 이게 힘드니까 또 포기해버리고 이건 이래서 또 포기해버리고 저건 저거 해서 포기해버리니까 아버지는 매일 술 드시고 항상 집에서 누워있는 그런 모습만 보게 되고 상대적으로 아버지가 그렇게 일을 안 하니까 저희 어머니는 그냥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하고 또 저녁 밤까지 계속 일하고 계속 이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에서는 나는 절대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않을 거야. 저렇게 게으르게 살지 않을 거야. 저렇게 무기력한 사람은 되지 않을 거야.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은 되지 않을 거야. 항상 그런 마음을 꿈꾸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게으르게 살고 부지런하게 책임을 지지 못하니까 상대적으로 어머니가 그만큼 고통을 많이 받게 되고 그를 바라보는 어떤 제 마음속에서도 이 게으르다라는 게 이렇게 위험하구나, 이렇게 안 좋구나라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심각할 정도로 게으른 아버지를 보면서 나는 평생 악착같이 살아야 돼, 부지런하게 살아야 돼 라는 어떤 신념을 계속 갖다 보니까 저는 과할 정도로 부지런한 인생을 좀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나치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때로는 일 중독에도 빠지고 강박증에도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너무 내가 그렇게 중독처럼 일에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 나에게는 휴식이 필요하고 또 여유가 필요한 어떤 삶이 필요하겠다. 근데 상대적으로 정말로 게으르는 사람들은 더 열심히 행동하고 또 노력해야 된다라는 그런 삶의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게으른 것도 또 병이 되죠. 지나치게 게으르면 무기력증, 우울증, 자신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그다음 지나치게 열심히 일 중독에 빠지게 되면 온갖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고 완벽주의가 걸리기 때문에 강박증에 걸리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기니까 현재 삶을 즐길 수가 없다. 너무 현재 삶을 즐기면서 쾌락적으로 살면 이거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전혀 못하게 되는 거고, 지나치게 저 미래만 바라보면서 일 중독에 빠지면 지금 이 순간의 즐거움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무조건 게으름은 나쁘다, 열심히 사는 게 무조건 좋다,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살아감에 있어서 때로는 휴식과 여유, 게으름이 아니라 휴식과 여유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휴식과 여유 속에서 항상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면서 부지런하게 삶을 사는 그런 두 가지의 어떤 삶이 이렇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주제는 이 게으름이라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큰 병이고 얼마나 큰 내 자신한테 죄가 되고 얼마나 큰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지, 얼마나 무서운 중독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명언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르나르라는 사람은 게으름은 보복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신의 삶을 실패하게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옆 사람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당신 스스로가 자괴감을 느끼게 된다. 이런 두 가지 어떤 보복을 한다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내가 게으르게 되면 내 인생은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한 게 없으니까. 한 게 없으니까 결과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성장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자신은 더 자괴감에 빠지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면서 결국은 심리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돼버린다. 무기력증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속담에서는 젊었을 때 태만한 자는 늙어서 도적이 된다. 저는 이거를 이 속담을 보자마자 섬찟했어요. 젊었을 때 태만하고 쾌락적으로 빠지고 일하지 않고 노는 자는 결국 늙어서 도적이 된다. 이 말이 좀 공감이 되시나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밥벌이가 없잖아요. 내가 배고프잖아요. 그러면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니면 누군가의 평생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지나치게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도 결국은 도적의 심리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 부지런하게 살아간다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 심리, 그 나약한 마음 상태도 어찌 보면 도둑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꼭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 자체만 도둑질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해줬으면 하게 이렇게 기대거나 의탁하고 의존하는 자체의 심리도 결국은 도둑질의 심리가 여기에서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결국은 도둑질이 된다. 참 무서운 말이죠. 자식이 성인이 됐는데 일도 안 하고 회사도 안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부모가 주는 용돈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죠. 20살이 넘었으면 어찌됐든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막노동이라도 해서라도 내가 먹고 사는 걸 준비해야 되는데 20살, 30살, 40살까지도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나이 드신 부모님의 돈을 계속 내가 갖고 와야 되잖아요. 이게 결국은 도둑질의 심리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그래도 항상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내 스스로의 자존감을 채울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벚구경에는 또 이런 표현을 했네요. 게으르게 사는 이의 100년은 노력하며 사는 이의 하루만도 못하다. 참 무서운 말이네요. 그만큼 이 게으르게 산다라는 것이 아주 위험한 거고 이거는 자신에게 있어서 큰 죄다. 그런 표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게으름은 참 위험한 마음의 병이자 중독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본 이유는 어떤 거냐면요. 이제 군대에서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사주방어거든요. 동서남북. 이 네 방향을 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만이 적이 여기서 들어오는지 적이 여기서 들어오는지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눈을 뜨면서 이렇게 적이 들어온 걸 확인해야 되는데 이 한쪽에 이 사람이 게을러서 잠을 자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적이 이쪽으로 침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게으르게 되면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까지도 공경에 처하게 된다. 그렇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게으르니까 저희 어머니가 2배, 3배 일을 해야 돼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그만큼 잠도 못 자고 계속 고생하면서 몸이 병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내가 게으르면 남편이 일도 해야 되고 집안일도 또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다라는 거죠. 자식이 또 게으르면 그만큼 누가 힘들어져요? 부모가 힘들어요. 부모가 게으르면 자식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이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게을러지게 되면 그 공백을 누군가가 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이제 같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 삶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을 기본적으로 책임지지 않게 되면 내 자신도 힘들게 되고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도 내가 하지 않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사람도 고통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렸으면 어찌됐든 그걸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돈을 갚질 못하면 내가 갚질 못하면 내 엄마 내 아빠가 집을 팔아서 소를 팔아서 그 대출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엄마 아빠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처럼 항상 게으름이라는 건 내 삶에 대한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책임을 지지 못하면 내 소중한 사람들이 대신 나 때문에 피와 땀을 흘리게 된다. 더 고생하고
고통받는 게 된다.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 내 조직의 문제까지도 이렇게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6가지를 한번 다루어 볼게요. 이 게으름의 심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왜 우리는 이 게으름에 빠지게 되고, 이 게으름이 갖고 있는 이 무의식의 심리적인 속성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게을러져야 되나? 왜 우리는 게으르게 살고 있나? 첫 번째, 게으름은 의지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기대하는 마음이 높다라는 거죠. 내가 게으르다는 것은 내가 하지 않는다는 거고, 결국은 이것을 내 엄마가 해주기를 바라고, 내 아빠가 해주기를 바라고, 누군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냥 내가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 향해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이 감이 이렇게 홍시가 내 입으로 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누군가가 알아서 내 입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의지의 마음, 기대는 마음, 즉 어떤 나약한 마음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아기 심리라고 할 수 있어요. 아기는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고 아빠가 알아서 다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난 아무것도 그냥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내가 똥을 싸면 엄마 아빠가 아이고 괜찮아 하면서 똥도 다 치워주고, 오줌도 싸면 그 방바닥에 다 오줌도 닦아주고, 알아서 이게 숟가락 떠먹여서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도 게으른 사람의 심리인 거죠. 누군가가 제발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근데 우리는 아기는 이제 그렇게 성장하면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이것도 해보고, 내가 화장실도 가고, 내가 운동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내가 알아서 내 몸을 씻기기도 하고, 치아도 닦기도 하고, 내가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는 일해서 알바도 하고 돈도 벌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인데, 그게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아기와 같이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대는 마음이 자꾸 커지게 된다. 내가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한테 자꾸 이렇게 기대게 되면 나는 당장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옆 사람은 나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나란 한 사람이 저 사람한테 이렇게 기대버리면 이 옆 사람은, 이 사람도 가지고 있는 자기 무게가 있는데 이 사람 것까지 이렇게 기대임을 같이 가니까 서로가 이제 가는 길이 힘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떤 건강한 인간관계가 되지 않고 누군가는 나로 인해서 이 사람도 고통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게으른 사람들의 심리는 남 탓하는 게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합리화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탓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온전한 책임이 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내 스스로 내 삶을 만들어 가겠다. 그런 어떤 심리가 있어요. 그런데 내 탓이 아니고 모든 걸 너 탓이다. 이게 엄마 탓이다. 아빠 탓이다. 그래서 나 안 할 거야. 엄마가 이거 하라 그래서 나 안 할 거야. 세상이 이러니까 나 일하지 않을 거야. 요즘 뭐 아무리 노력해도 취직자리 없으니까 나 취직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자꾸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사람 탓하게 돼버리니까 너 탓이니까 나는 어떤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거야. 이해되시나요? 너 탓이니까 너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게으르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남 탓을 많이 하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본 사람은 결국에는 게으르게 된다.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심리가 무의식에 생기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어떤 열정이나 목표나 꿈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더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게으른 사람은 이제 자기 합리화를 아주 결국은 잘 하게 되겠죠. 내가 게으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똑같은 거죠. 엄마 때문에 그래. 엄마가 계속 잔소리해가지고 내가 이제 공부하기 싫은 거잖아. 아빠가 계속 부지런하지 않고 열심히 살지 않으니까 나도 그것 때문에 나도 지금 아무것도 하기 싫어진 거잖아.
세상이 이 모양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뭐해? 어차피 똑같을 텐데. 그렇게 합리화를 해버리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하면 뭐해?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건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른 게 맞지? 당연한 것처럼 자기 스스로 합리화를 해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게으름에는 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내 스스로는 결국은 남 탓을 하게 된다라는 것은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내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다. 나는 무능력하다라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게 꼭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어린 시절부터 어떤 상처가 많거나 어떤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거나 뭐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내 자신은 생각보다 무능력하고 무기력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용기가 생기지 않고 겁이 나니까 그냥 나 이대로 살 거야. 그냥 되는 대로 살 거야. 그냥 대충 살 거야. 내가 열심히 살면 뭐야. 어차피 똑같을 텐데. 그런 식으로 어떤 삶을 회피해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꾸 무능력하다 그러니까 도전도 어렵고 시도도 어렵고 용기 내어서 삶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당신이 왜 게으르나? 삶의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나의 꿈이 무엇인지, 내 목표는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지금 게으르다는 것은 어찌 보면 내가 목적이나 목표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그 꿈을 만들라는 거죠.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내 목적은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만이 그것을 향해서 당장 일어나가지고 아 저기까지 달려야 가야 되구나 이렇게 해야만이 보람도 느끼고 더 열심히 살아야 될 동기부여가 생기는데 자기의 꿈도 없고 목표도 아무것도 없으면 결국은 달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나치게 큰 목표를 세우게 되면 숨이 막혀요. 저거는 도저히 못할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또 포기해버리고 게을러지게 된다라는 거죠. 실현 가능성이 있는 목표부터 먼저 세우고 그걸 달성하고 또 이렇게 세우고 달성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거대한 목표를 세워가지고 달려가려고 하다 보면 금세 지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달성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빨리 만들고 그 꿈을 빨리 만들고 당장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 보면 우리는 아 게으르다는 게 별로 의미가 없구나. 당장 내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즐거움이 100배 크다라는 거죠.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는 즐거움보다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즐거움이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0배 이상 더 행복하고 가치롭고 그 꿈을 이뤘을 때 더 큰 꿈을 향해서 또 달려가게 되면 우리는 자꾸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면서 내 삶도 만족스럽고 내 주변 사람까지도 같이 내가 행복하게 같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래서 지나친 완벽주의는 또 무기력으로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게으르다는 것은 두 가지 패턴을 갖고 있어요. 정말 일하기 본래부터 싫어하는 어떤 귀찮은 일에 빠져서 게을러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정말로 미치도록 일한 사람들 있잖아요. 지나치게 목표가 크고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목표만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나중에 지쳐가지고 실패하거나 실수했을 때 완전히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나 이제 도저히 못하겠어.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 이제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끝났어. 이런 식으로 이제 오히려 빠지면서 무기력으로 빠져서 게으름으로 이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게으르게 사는 것도 문제고 너무 헐떡이면서 열심히 사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는 실패하거나 실수할 때 다시 이렇게 게으름, 무기력, 귀차니즘으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나치게 게으른 것도 문제고 지나치게 일 중독, 완벽주의로 사는 것도 문제다. 결국 이렇게 지나치게 완벽주의로 사는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 에너지가 고갈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어찌 보면 자동차에 연료가 충분히 있는데 직접 시동을 켜서 운전해서 자동차가 주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차 안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아, 눈이 내리구나. 아이고, 날씨가 춥구나. 히터 틀어야 되겠다. 뭐 이런 심리와도 같죠. 나는 가야 되는데 내 차를 운전해서 가지를 않으니까 뒤에서 막 난리를 치는 거죠. 빵빵 하면서 야, 빨리 가 이놈아 그러면서 너 때문에 길이 막혔잖아. 주변 사람들이 야, 빨리 와. 니 혼자 왜 거기에 있어. 그러면서 이 고속도로에서 나 혼자 달리지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주변에서 뭐라 그럴까요? 난리를 치겠죠. 때로는 욕을 할 수도 있고 비난을 할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고, 아, 저 사람은 진짜로 정신이 나갔나 봐. 저 사람은 기름이 있는데 좋은 차가 있는데 운전하지도 않고 진짜 게으른 사람이고 무책임한 사람이구나. 당신 때문에 지금 이 고속도로에서 차들이 지금 원활하게 가지 못해서 정말 민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미 이제 그 휘발유가 다 떨어졌는데, 휘발유가 좀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휴식을 취하고 휴게소에 들려서 음식도 먹고 피곤하면 좀 거기서 1시간 정도 잠을 자고, 그리고 휘발유를 충전을 해서 다시 가야 된대. 이 사람은 너무 빨리 가야 된다라는 그 조급함, 욕심 때문에 휘발유가 다 떨어져 가는데도 어떻게 돼요? 휘발유가 다 떨어져 가는데도 계속 운전하고 있다가 결국은 휘발유가 다 떨어지게 되니까 이 사람도 또 멈추게 된다. 게으른 사람은 출발하지 않아서 고속도로에서 멈추는 거고, 너무 일 중독에 완벽주의에 빠진 사람은 자신의 에너지가 다 소모된 줄조차도 모르고 운전을 하다가 결국은 고속도로에 있는 사람도 멈추게 된다. 결국은 휴게소가 있는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열심히 달리다가 어느 정도 충전이 필요할 때는 여기서 휴게소에서 휴식도 취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리고 연료를 충분히 주입한 뒤에 또 다시 열심히 달리고, 그렇게 이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는 게으른 사람들의 심리는 이제 우유부단함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하면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난 이게 좋아 이렇게 바로 들어가요. 근데 게으른 사람들은 마음이 좀 우유부단한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부정적이라는 거죠. 이건 이래서 싫어, 이건 저래서 싫어, 괜히 이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저거 했다가 실패하면 어쩌지, 그래 둘 다 실패할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게으름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 게으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래서 우유부단할 확률이 아주 많다라는 것이죠. 우유부단하지 않는 사람은 바로바로 선택한다라는 거. 나는 이거를 먼저 하고 싶다. 그리고 나서 이거 하고 싶다 그러는데, 게으르고 우유부단할 경우에는 왠지 이걸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저걸 하면 저런 문제가 생길 것 같고, 이거 나 못할 것 같은데, 난 이것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니까 자꾸 정체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다른 심리는 어찌 보면 이제 겁을 잔뜩 먹은 거일 수도 있어요. 태생적으로 게으른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어떠한 심리적인 트라우마나 상처나 어린 시절의 잘못된 환경이나 교육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심약할 경우에는 겁이 많잖아요. 즉 겁먹으니까 두려움이 아주 많아져요. 두려움도 많아지고 죄의식이 이제 많아질 경우에는 또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겁을 잔뜩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가요? 못 나가요. 내가 겁먹으면 이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조차도 저는 이제 게으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죄의식이 많아요. 그래서 죄의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나는 죄인이다라는 어떤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죄인은 항상 감옥에 갇혀 있는다라는 게 연상이 되잖아요. 즉 그게 바로 자신의 마음의 감옥에 갇혀서 가만히 있잖아요. 그래서 죄인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사람 만나고 땀 흘리고 행복을 느끼고 자유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심리 상태, 즉 이게 바로 게으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 겁을 먹거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어떤 일시적인 트라우마나 공포를 통해서 급격하게 어떤 게을러지면서 우유부단해지고 겁을 잔뜩 먹으면서 나는 이걸 할 수 없다라는 스스로 어떤 무능력감을 느끼게 되게 되고 우울증을 느끼게 되면서
게으름 속으로 계속 빠지게 보면서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게으른 것은 이 우유부단한 심리이고 겁을 잔뜩 먹을 때 게으름이 생기게 된다. 그만큼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게으름이라는 자기 합리화, 자기 핑계, 변명에 빠지게 되면서 정작 가장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게으르게 되면 결국 내가 고통받게 되고 내 주변 사람까지도 같이 고통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살다 보면 내가 예기치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찌됐든 내가 은행에 돈을 빌렸으면 열심히 해서 그 이자를 갚고 더 열심히 해서 원금을 다 갚으면 우리는 다시 이제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또 너무 버겁다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렸구나,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한 달 놀아버리자, 두 달 놀아버리자, 그러면 이자가 점점 쌓이게 되고 원금을 갚을 확률은 점점 어려워지면 어떻게 돼요? 자포자기하게 되고 막 도망다녀야 되잖아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게으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화살은 내가 지금 당장 게으른 게 편할지 몰라도 이 게으름으로 인해서 결국 그 화살이 나에게 들어오거나 아니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나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대신 피와 땀을 흘려서 그거를 갚아야 되게 된다.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죠. 나는 또 게으르니까 이걸로 인해서 또 이자가 계속 생기니까 내 주변 사람들도 계속 그를 메꿔주다가 이 사람도 무너지게 되고 나도 무너지게 되고 같이 이렇게 소중한 사람과 함께 이렇게 파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게으르는 것은 이런 뭐 심리적인 부분, 그래 난 원래 좀 태생이 게을러, 이렇게 생각하기에, 이렇게 치부하기에는 아주 위험한 마음의 중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한 인간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고 당당하게 사람과 마주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 게으르게 되면 내 스스로 나중에 비참해지고 비굴하게 되고 그로 해서 누군가에게 자꾸 의지해야 되고 의존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더 안 되게 되면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빼앗거나 사기, 그래서 사기꾼이나 범죄자들도 어찌 보면 게으름의 심리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아침에 운동 열심히 하고 새벽부터 일찍 일어날 수 있죠. 행동은 그렇게 부지런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어떤 사기꾼이나 범죄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심리적인 속성은 게으름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게으름 마음, 쉽게 돈 벌려고 하니까 사기를 치고 남을 속이고 이간질을 하거나 그렇게 쉽게 남에게 뒤통수를 치는 등 그런 심리적인 행동을 보이게 된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정말로 심각할 경우에는 이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근데 이게 이 사람이 범죄자가 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된다라면 내 자신이 우울해지게 되고 내 주변 사람들을 대신 힘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한 인간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이 또한 결국은 죄를 계속 만드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게 있어서는 빨리 그걸 탕감하고 다시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는데 게으름이란 죄는 계속 쌓이게 돼요. 그러다 이게 어느 순간 탕감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쌓인 만큼 내가 결국은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책임져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 당장 열심히 행동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나중에는 뭐가 생길까요? 후회만 들어. 젊었을 때 내가 열심히 살걸, 내가 예전에 좀 더 참고 인내하면서 살걸,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할걸, 내가 좀 더 그때 적극적으로 살걸, 좀 더 긍정적으로 살걸. 결국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후회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후회를 덜 하기 위해서라도 내 삶에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고 남는 시간에는 또 멋지게 휴식을 취하고 또 재미있게 사는 그런 부분이 또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게으른 사람이 제가 대놓고 나쁜 사람이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가장으로서 어찌 보면 그 상황에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만 이제 그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도 너무 힘들어했고 저희 누나, 형,
저도 너무나도 어린 시절부터 고통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게으르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2학년 때부터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신문팔이를 계속 했거든요. 한 2시간 정도 매일 그냥 동네 돌아다니면서 신문팔이를 이렇게 해야 되는, 그게 저는 좀 뭐 원망스럽다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그 가족 누군가는 계속 고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할 필요 없이 오히려 열심히 살다 보면 이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좀 더 베풀어 줄 수 있고 내가 먼저 남에게, 힘든 사람에게 손을 더 내밀어 줄 수 있는 삶이 더 낫지,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손을 잡아야 되는 그런 의탁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 생각보다 슬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과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지금 내 자신이 좀 초라하다고 해서 너무 겁먹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라는 거죠.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내 자신을 쉽게 평가할 수 없다, 평가해서도 안 된다. 내가 나중에 나이 들어가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 내 삶을 그때서야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뭐 나는 무능력이 어떻게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서 내 안에 있는 무한한 능력, 또 남들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을 계속 개발시켜 보다 보면 내 삶이 훨씬 더 성공적이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틀림없이 숨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항상 이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정말로 이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항상 그렇게 쉽게 포기하거나 그렇게 보다도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또 한번 일어나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훨씬 더 내 삶이 더 주도적으로 건강하게 사라지면서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